네, 허지영 기자입니다. 자, 여러분, 유튜브 커뮤니티에 제가 기사로 올려드렸듯이, 아무튼, 박원순 시장에서 여비서가 실제로 텔레그램 대화를, 그죠? 박원순 시장과 어떤 부분을 나눴을까?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궁금했는데, 내용이 이제 처음으로 박원순 시장이 여비서에게 한 얘기 말고요. 네. 여비서는 박 시장에게 뭐라고 말했을까? 그게 우리는 늘 궁금했잖아. 근데 김재련 변호사가 그거는 공개를 안 해. 그래서 대화의 맥락을 우리가 제대로 객관적으로 알 수는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박 시장이 위계에 의한 어떤 권력으로 막 깔아뭉개면서 그렇게 여비서를 그렇게 했나 어떤 게 그죠?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 받았나? 하여튼 뭐 도대체 알 길이 없잖아요. 국가인권위원회도 공개를 안 하고 박원순 시장은 이제 돌아가셨고 유족은 그 이 메시지 전체를 이제 구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법원에서 그러니까 그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부당하다 이러면서 취소 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다투면서 이 대화 원문을 우리도 받아야 되겠다 하는데 그거를 공개는 또 인권위가 안 하려고 하고 그 법원도 그 결정도 받아들였죠. 인권위가 안 한다고 하는 거를. 그래가지고 일방적으로 그냥 김재련 변호사가 그냥 취사 선택해서 그냥 공개하는 거 외에는 우리가 알 방법이 없었어. 근데 이번에 약간 이제 그 인권위에서 모르겠어요. 그 김잔디 이게 그러니까 김잔디 이름이 정확히 김잔디는 아닌데 근데 아무튼 이제 손병관 기자가 책에서 쓸 때 김잔디라는 호칭을 좀 붙였죠. 그냥 가명으로. 그래서 이제 김잔디라고 이제 그 비극의 탄생 거기에 이제 많이 그렇게 써 있는데 아무튼 그 여비서의 대화 일부가 공개가 된 겁니다. 모르겠어. 이거 인권위가 이거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체 기록을 법원에 제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걔네들도 치사 선택을 한 거예요, 인권위도. 왜냐면 지금의 이 행정소송은 인권위랑 여비서가 이해관계가 같아요. 왜냐면 둘 다 이겨야 되는 그런 소송이거든, 행정소송이거든. 그러니까 인권위가 박원순 쪽 여비서 편에 사실 지금 서 있는 거죠, 이 행정소송에서는. 그래서 인권위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실수한 걸 수도 있어. 이런 부분이 언론에 노출되면 안 되는데 실수한 것 같긴 해. 이게 박원순 시장에게 불리한 내용이라고 인권위는 판단을 해서 일부러 이제 대화 원문을 이제 다 낸 건 아니고 일부 취사 선택해서 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손병관 기자의 눈에 딱 띈 거죠. 야, 이거는 박원순 시장에게 오히려 불리한 게 아니고 이건 우리가 그렇게 알고 싶었던 그 여비서가 도대체 단 한 번이라도 박 시장에게 뭐라고 했는지 우리가 알고 싶었는데 그 흔적이 처음으로 나온 거죠. 인권위 땡큐 실수해줘서 땡큐. 나는 니들이 이거 실수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 이 박원순 여비서가 이 김재련 변호사가 이거 노발대발 하고 있을걸? 이런 걸 노출시키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이거 김재련 변호사가 이 소송상 지금 대상이 아니에요. 소송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권위가 대신 낸 거야. 이 김재련 변호사 오늘까지 지금 침묵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법정에서 공개가 됐어요. 근데 이게 법정에서 공개가 됐는데 기자들이 보도를 안 해. 지난주에 공개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손병관 기자가 되게 애가 타가지고 왜 기자들이 보도를 안 할까 이러면서 이제 저랑 얘기를 이제 오늘 되게 많이 한 거예요, 오전에. 근데 이제 손병관 기자가 어떻게 하면 이 대화 원문을 입수할 수 있는지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입수를 했죠. 그래서 살펴보는데 경악할 만한 내용이 역시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손병관 기자랑 저랑 이제 통화할 때만 해도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해서 이거 리포액트에서라도 보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오늘 하루 다른 일 다 제껴두고 이거 이제 분석하느라고 제가 하루 시간을 다 보냈는데 아무튼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정철성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을 토대로 다른 언론사에서 많이 이제 보도를 해서 많은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됐어요. 더 잘 됐어요. 예. 아니, 리포액트에서 보도해봤자 솔직히 예. 허재현 TV 커뮤니티에 제가 올리면 많이 봐요. 5천 명이고 1만 명을 잘 안 넘습니다. 조회수가.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들이 이제 그 정도 되는 게 저에겐 참 고마운데 리포액트 기사를 이제 살펴보시는 이제 최대치의 구독 이제 시청 이제 그 구독자 수가 한 1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적지 않은 숫자이긴 한데 그래도 이런 사건 정도는 1,000만 명에게 알려줘야 되죠. 예. 그래서 오늘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잘 됐어요. 예. 저도 좀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이것 때문에 다른 일을 못했어. 아무튼 뭐 그런데 아무튼 네. 어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 거예요.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 꿈에서는 돼요. 라고 이제 여비서가 말을 하니까 그다음 이제 박 시장이 대답하는 게 이겁니다. 꿈에서는 마음대로 크크크. 그러니까 이제 여비서가 고고 굿밤. 깨아 시장님 잘 지내. 요건 이제 그 다음 날 며칠 뒤인 것 같아. 그 다음 날 메시지. 그 다음은 깨아 시장님 잘 지내세요? 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더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자른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나 저러나 빨리 시집 가야지라고 이제 박원순 시장이 말하니까 박원순 시장이 말하고 내가 아빠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비서가 맞아요 우리 아빠 이렇게 이제 대답하는데요. 이런 내용 이제 다 보셨죠. 자, 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사랑해요라는 말은 이렇게 쉽게 나오기까지에는 과정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대단히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몇 년 동안 진행이 됐고, 그랬다면은, 네. 아무튼, 이 대화 속에서 참 여러 가지 생각들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건 여러분의 판단에 맡길게요. 대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언제 대화 시점이냐 하면, 2020년 2월이에요. 2020년 2월. 이때 사랑해요라는 말이 나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네. 제가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리포액트에 이걸 정리하면서 제가 이거 타임라인을 일부러 이거를 정리해서 써드린 거예요, 여러분. 네. 왜냐면 이게 왜 이 메시지를 이때 보낸 게 왜 이때 보낸 게 굉장히 이 시점이 되게 중요해서 그래요. 보세요. 2020년 2월 6일. 이때가 왜 이때 사랑해요라고 메시지 보낸 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2020년 4월 17일 날 아니다. 김재련 변호사를 언제 만나냐? 2020년 5월 12일 날. 이때 만나거든. 그러니까 이때 만나가지고 저 박원순 시장에게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계속 겪고 있어요. 너무 괴로워요. 라고 털어놨다라고 김재련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게 2020년 5월 12일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3개월 전에 박원순 시장에게 이걸 보낸 거예요. 이 메시지를. 뭐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자, 원래 김재련 변호사를요, 만난 거는, 뭐 때문에 만났냐면, 박원순 시장 사건을 제보하기 위해서 만났던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분이 불행하게도 2020년 4월 20일 날, 이때 이제 서울시에 어떤 헷갈리고 있네. 여기다. 4월 15일 날, 어떤 서울시의 다른 남성 직원에게 성폭행 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대단히 불행했던 일이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경찰에 고소를 하고 이 남성을 이제 어떻게든 이제 그죠? 예. 서울시에 이제 얘기를 하고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피해자니까. 그래서 막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비서가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을 통해서 4월 22일쯤에 가해 남성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2020년 4월 27일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를 만나서 상담을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서울시의 어느 누구한테도 이 여비서는 나 박원순 시장 때문에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한 정황이 안 나와요. 예. 그러다가 김재련 변호사를 만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이 사건이 이 사건에서 이 사건에서 박원순 사건으로 프레임이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단순하게 여비서가 박원순 시장에게 사랑해요라고 메시지를 이 자체도 중요하지만 2월 6일 날 이 메시지를 보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도대체 이 사건이 조작되기 시작한 게 누구 때문인지가 흔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비서는 박원순 시장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복잡했던 것으로 보여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러니까 여러 복잡한 감정이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손병관 기자의 취재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인권위 조사 결과도 그렇고 손병관 기자의 취재를 봐도 그렇고 그 잔디 냄새 킁킁 이른바 그 문자 부적절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여비서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도 분명히 잘못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대단히 복잡합니다. 예, 여러분 뭐 또 여비서가 이 사건을 조작했네 또 그런 얘기 또 하시는 분들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도 단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대단히 복잡한 사건입니다. 예. 단선적이지가 않아요. 저는 계속 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언론이 이렇게 복잡한 사건을 피의자 중심주의를 존중한다는 명목하에 저널리즘을 내팽개치고 그냥 김재련 변호사가 말하는 것만 그냥 받아쓰고 그 다른 이야기를 하면 마치 저널리즘의 원칙에 벗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해버리고 말잖아. 저는 계속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 사건은 대단히 복잡한 사건인 거예요. 근데 이 복잡한 사건이 누구를 만나면서 단순해져? 김재련 변호사를 만나서 단순해진다. 불과 3개월 만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면 이 여비서는 이때쯤이면 박원순 시장에게 더 이상 연락하면 안 돼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더 이상 그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낼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일부러 써드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비서가 이 당시 2020년 2월 이때 박원순 시장이 비서로 있지 않았어요. 언제 이분이 박원순 시장이 비서를 그만두냐면 2019년 1월에 그만둬요. 서울시 외부청으로 승진 발령이 납니다. 그래서 2019년 1월까지는 설사 성희롱이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여비서가 저항할 수가 없었던 물리적인 어떤 환경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고 나서 1년 뒤입니다. 2020년 2월은. 이때는 박원순 시장에게 이렇게 필요 이상의 메시지를 보낼 이유도 없고, 그죠? 안 해도 돼. 근데 여비서가 이렇게 먼저 보냈다. 라는 거는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거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고 제가 함부로 논평하지는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정말 해석이 있을 수 있는 사건인데 누구를 만나면서 간단해져? 김재련 변호사. 저는 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리고 언론이 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죠.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포털 사이트에서 못 본 지점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저만 입수했기 때문에. 이 보세요. 이 보시면
박원순 시장 여비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박 시장에게 앞으로 40년 저랑 더 함께 해요. 아시겠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뭐라고 답하냐면 늘 내 옆에서 있어. 알았지?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해? 당연하죠. 제가 밖에 가서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청을 나가더라도 자기가 자기가 서울시 비서실을 나가더라도 도와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내용이 있죠. 이거는 언제 얘기한 거냐면 이거는 그때 얘기한 겁니다. 언제 얘기한 거야? 내가 써놨는데. 아, 여기 있다. 2019년 5월 달에. 2019년 5월 달에 얘기한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2019년 언제 나갔어? 이 여비서가 1월 달에 나갔죠. 비서실을 나갔어. 그러고 나서 5월쯤에 2019년 5월 달쯤에 여기다 이거 하나 추가해 놔야 되겠구나. 저 멘트를. 밖에 나가서도 도울게요, 시장님. 항상 내 옆에 있어. 알았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김재련 변호사가 뭐만 공개했어? 김재련 변호사가 공개했나? 여성단체가 공개했나? 늘 내 옆에서 알았지? 늘 내 옆에 있어. 알았지? 이 박원순 시장의 이 말만 덜렁 공개했잖아. 근데 그 전에 여비서가 뭐라고 했어? 먼저 얘기하잖아. 박원순 시장한테 앞으로 40년 더 함께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비서로서 열심히 도와드리겠다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박 시장이 늘 내 옆에 있어. 알았지? 이것만 덜렁 공개되니까 마치 성추행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줘. 뭐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우린 다 그렇게 이해했잖아요. 와, 진짜. 이거 제가 예전에 이제 방송했던 이제 손병관 기자가 쓴 책 있잖아요. 그거 보고 그 당시에 이제 방송했던 그 기록인데, 다시 그걸 캡처해서 가져왔어요. 이거 보면은 이게 인권위의 조사 기록이랑 온갖 것들 이제 참조를 해가지고 손병관 기자가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보면은 이제 여성단체가 이제 공개한 것들만 갖고 이제 우리는 떠듬떠듬 사건을 보는 수밖에 없죠. 2019년 5월 22일 날 박원순 텔레그램, 잔디 신랑 빨리 만들어야지. 지금 방에 있어. 늘 내 옆에서 알았지? 이렇게 공개를 해버렸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다 이걸 이 대화 맥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내 옆에서 있어달라는 말을 되게 성희롱성 발언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잖아. 박원순 시장의 말만 덜렁 덜렁 공개를 하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여러분 이게 있었던 거죠. 먼저 여비서가 앞으로 40년 저랑 더 함께 해요. 그러니까 그냥 공식적인 멘트 한 거죠. 비서로서. 늘 내 옆에서 있어. 알았지? 당연하죠. 제가 밖에 가서 도와드릴게요 하잖아. 비서로서 도와드린다는 말이잖아. 응? 이런 대화를 취사 선택해서 편집해가지고 김재련 변호사가 세상에 알린 거예요. 야, 이런 거짓말을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저는 여비서에 대해서는 논평을 일단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분을 피해자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어요. 제가 비판적으로 논평하는 건 바로 김재련 변호사입니다. 왜 변호사가 여성단체의 활동가로서도 활동을 하면 시민들을 상대로 정보를 취사 선택해서 왜곡될 만하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비서는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본인이 피해자의 정체성도 있고,
여러 가지 정체성, 비서의 정체성도 있고, 뭐, 박원순 시장과의 어떤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어요. 그분의 복잡한 심경에 대해서는 저는 뭐 헤아릴 수 없는 그 우주 같은 세계가 있을 거니까 저는 함부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김재림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이게 무슨 짓이죠? 왜 대화를 취사 선택해서 공개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여성단체 어디까지 알고 있었어요? 김재련 변호사한테도 속은 거예요? 뭐예요? 어? 저는 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왜 대화를 취사 선택해서 공개한 거야? 지금까지? 김재련 변호사한테 여성단체도 속은 거야? 아니면은 여성단체도 알면서 같이 이런 식으로 취사 선택해서 내용을 조작한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대화 내용을 취사 선택해가지고 오해되도록 만드는 것도 이것도 조작이에요, 여러분. 예, 이 조작입니다. 김재련 변호사가 예, 예, 언론에 나와가지고 사실 텔레그램이 비밀 대화방만 덜렁 사진에 공개했잖아. 무슨 대화 내용인지는 하나도 공개를 안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분이 모르는 줄 알았지. 우리는 이게 포렌식이 잘 안 돼 있었나 보다 하고, 아 이분도 잘 몰라서 공개를 못 했나 보다, 증언밖에 없나 보거나, 그렇게 처음에는 우리 이해했잖아. 에? 아니야, 보니까 다 알고 있어서 처음부터. 왜 이런 내용을 숨긴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일부만 공개된 거예요. 이것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아주 일부만 그러니까 이 박원순 시장 여비서의 그 휴대폰을 포렌식해서 굉장히 많은 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박원순 시장에게 불리한 내용들만 막 찾아가지고 인권위가 법원에 이번에 제출을 한 게 이거예요. 그런데 대중의 눈으로 봤을 때는 뭐야 이거는 박원순 시장에게 불리한 내용이라고 니들은 이걸 공개했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진실의 한 100분의 1 정도 잠깐 살펴본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사랑해요라는 말이 이게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닐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랑해요라는 말이 이렇게 자신감 있게 퍽 하고 나와. 그것도 2020년 2월이잖아. 박원순 시장에게 그렇게 성폭력으로 시달렸다고 하는 사람이 몇 년간에, 그것도 심지어 서울시를 떠난 사람이에요. 1년 전에. 그런데 떠난 지 1년이나 된 사람이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 꿈에서는 돼요 라는 말을 하잖아. 뭐가 된다는 소리야. 솔직히 추정은 되지만 제가 언급은 안 할게요. 그럼 이런 대화가 나오기까지 맥락이란 게 있을 거 아니야, 지금까지. 지난 수년간에. 뭐가 있겠어. 그러면은, 김재련 변호사가 다 입수해서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야, 처음부터. 갖고 있었을 거면서, 자기는 그냥, 이렇게 그냥 빈 공간만 갖고 있는 것처럼 대중을 기만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재련 변호사가 이래도 돼요? 여성운동 이렇게 하면 돼? 이 변호사로서 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이런 거 아닙니까? 변호사법 위반인 것 같은데. 김재련 변호사의 거짓말은 이미 몇 가지 확인이 된 게 있어요. 2020년 7월 달에 그때 이렇게 얘기했잖아. 박원순 시장 고소인 무릎에 입술 접촉, 무릎호 사건, 이른바 무릎호 사건. 근데 이거 당시에 이거 이렇게 기자회견하고 깜짝 놀랐죠, 다들. 아, 무릎에 입을 맞췄으니까 성추행 맞네, 빼박이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오마이뉴스에 뭐가 나왔어? 손병관 기자. 무릎호 자리에 다른 증언 3명 있었다.
인권위의 인권위의 조사 결과에도 이른바 이 무르포 사건은 아예 담기지도 않아요. 인권위 조사 결과에도 인정이 안 됩니다. 성추행으로. 인권위가 박원순 시장 편에 서지 않았는데도, 그런데도 이 조사 보고서에서는 이 사건이 이게 누락돼 안 나와. 인정이 안 됩니다. 김재련 변호사가 허위 왜곡 과장한 거죠. 기자회견 때. 에? 무릎포. 박원순 시장이 무릎에 입술을 맞췄다. 이거. 그래서 그 오마이뉴스의 우리 손병관 기자가 책에다가 이거를 한번 밝혀요.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 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지연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 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 원인 겁니다. 물론 36만 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재현TV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 촬영을 준비하려면 10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데스크 비서 2명이 간단한 보고를 하기 위해 집무실에 들락거리곤 했다. 여비서가 시장에게 뭔가 보고하면서 저 다쳤어요 라고 먼저 말했어요. 그러니까 시장님은 왜 그래요? 어쩌다가 다쳤어요? 라고 답했고, 여비서가 여기 호호해달라고 말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때는 이게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시장님 돌아가시고 나서 기자회견 그 기사들을 보고 이건 분명 그 여비서가 먼저 호호해달라고 한 건데 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할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참. 그래요. 항상 그 여비서가 일상적인 대화 주제로 말을 꺼낸 적이 많았습니다. 그때도 그 연장선에서 비서가 먼저 말을 꺼낸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마치 할아버지와 손녀 사이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병관 기자가 근데 이걸 범죄 사실 계획에 포함시키니까 마치 성적인 의미가 담긴 행동으로 비쳤는데, 김재련 변호사가 이제 범죄 사실 개요로 포함시켰죠. 처음에 기자회견할 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권위가 이거 하나도 안 받아들였어요. 인권위조차도. 자, 그래서 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다. 그런 범죄 이런 거 전혀 아니었다. 나에게는 일상적인 얘기를 주고받다가 자연스럽게 나온 행동으로 들렸다. 더구나 이런 행동을 한 장소가 다른 사람들도 드나드는 집무실 아니었습니까? 안타깝게도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손병건 기자의 책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이야기인 거죠. 예. 근데 이게 손병건 기자의 근데 설명이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인권위조차도 이거를 입장문을 발표할 때 박원순 시장이 여러 가지 언어 송희롱 등등등등 했다라고 이제 입장문을 냈는데도 그죠? 이런 그 물리적 성접촉 이런 거는 하나도 받아들이질 않았어. 인권위조차도. 예. 그러니까 김재련 변호사가 오버해가지고 기자회견에서 먼저 이제 떠든 것들이 그죠? 확인이 되는 거죠. 김재련 변호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처음 오버해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한 건지 모르겠어. 그래서 지금까지 요거 하나 정도가 이제 김재련 변호사의 거짓말이 일단 확인이 거짓말이라기보단 뭐 과장된 이야기라고 해야 될까요? 예. 아무튼 예. 이건 인권위가 안 받아들여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여러분. 예.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예. SBS가 그때 뭘 보도했었냐면, 여러분. 이런 거 보도했었어. 피해자가 더 많다. 용기 내서 고소하겠다. 이거 SBS가 이거를 보도했는데, 이거 김재련 변호사가 이제 기자회견 한 이후에 나온 보도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출처를 김재련 변호사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이거, 사실이 아닌 걸로 나중에 다 확인됐어요. SBS가 그래서 법정 제재 받았어요. 이 박원순 여비서가 이거 아니다. SBS 기자한테 이거 아니에요. 예. 저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라고 SBS 기자에게 이 보도가 나가기 전후로 계속 밝혔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SBS가 마치 피해자가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보도를 했죠. 근데 그게 나중에 SBS가 거짓말한 게 들통나. 그래가지고 법정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니 피해자는 그런 얘기를 안 했다는데 SBS가 거짓말로 그런 보도를 했다라는 거야? 누군가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준 거죠. SBS 기자에게. 김재련 변호사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SBS 기자가 피해자를 직접 접촉했을 수는 없었을 것 같아. 그러면 그 얘기를 대신 이제 들어가지고 누군가로부터 피해자의 입장을 듣고 보도를 했을 텐데 당연히 김재련 변호사를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그러는데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용기 내서 고소를 한다.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내에게 들었다고 얘기하지 말고 피해자에게 들은 것처럼 쓰세요. 그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SBS 기자가 이게 누가 이런 얘기를 전해준 건지 밝혔나? 전 모르겠는데 김재련 변호사의 가능성이 매우 크죠. 왜냐하면 피해자의 입장을 그 당시에는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대변하고 있는 건 김재련 변호사니까 이런 말들도 조작해낸 게 아닌가 싶어요. 이 변호사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예 없는 말을 지어낸 조작인 거고 무르포 이런 거.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로 드러난 거 이거는 발언을 편집 왜곡해가지고, 예? 예. 이것도 조작이에요. 일종의 편집 조작인 거죠. 편집 조작. 지금 박원순 시장과 여비서가 도대체 지난 수년 동안 어떤 대화를 2020년 그 이전에 어떤 대화를 계속 나눠왔길래 이렇게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런 게 나오냐고요. 뭔가 있는 거죠. 근데 김재련 변호사가 하나도 공개하기질 않았어. 박원순 시장의 말만 공개하고 여비서가 뭐라고 말했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아예 안 갖고 있는 척했어. 처음에 기자회견 할 때. 아예 안 갖고 있는 척했다고. 이거 보세요. 대화가 텅텅 비어 있잖아. 만약에 대화 메시지가 실제로 있는 거를 공개를 하면 대화 원문을 갖고 있네. 그럼 정확한 상황 맥락을 알기 위해서 대화 원문을 공개하는 건 어떻습니까? 뭐 이런 이제 여론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아예 본인들이 안 갖고 있는 척 연기한 것 같아. 이 사람들이 진짜 확
그래서 이게 조작이라는 거죠. 조작. 편집 왜곡 조작. 여러분, 이건 이제 열린공감 TV가 당시 이제 보도했던 사진인 거죠. 예. 박원순 여비서랑 박원순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로 친밀도가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진인 거고. 여러분, 인권위 결정문 한번 시간 되시면 보세요.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방송해드렸는데 과거에, 예. 어디에도 인권위 결정문 어디에도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요. 그냥 다 말뿐이야, 말뿐. 그리고 이른바 그 잔디 냄새 킁킁 그 문자 메시지, 그것도 이렇게 텔레그램 대화가 이렇게 정확하게 확인이 된 게 아니라요. 현재로서는 저도 더 다른 텔레그램 대화가 뭐가 있는지 저도 모르니까. 현재로서는 세간에 알려진 잔디 냄새 좋아 킁킁 이 메시지는 현재로서는 우리가 법정에서 이렇게 확인한 그런 문자 기록이 아니라 그런 문자 메시지를 봤다라는 서울시 직원의 인권위 진술만 있는 겁니다. 현재로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잔디 냄새 좋아 킁킁이라는 메시지도 정확하게 있었는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근데 확인할 방법이 없죠, 우리가. 자, 여러분, 이 인권위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은요, 다음 달 15일에 이제 항소심 선고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박원순 시장 유족이 패소할 가능성이 대단히 커 보여요. 왜냐하면 인권위가 중립적이지 않죠. 이 소송 자체에서는 본인들이 당사자니까. 이 결정이 취소되면 인권위도 망신이잖아. 법원에서, 그죠? 그러니까 인권위는 이거를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서 박원순 시장에게 유리한 거는 최대한 도려내고 취사 선택해서 역시 법정에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 유족이 그래서 대화 원문을 우리도 확보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법원이 그걸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소송 자체는 굉장히 불리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는 이런 게 공개됐다 하더라도 패소할 것 같아요. 박원순 시장 유족 쪽이. 그런데 언론들은 이제 다음 달에 이게 소송에서 박원순 시장 유족이 패소하면 또 대서특필하겠죠. 법원이 한 번 더 확인했다. 성희롱 사실을 확인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또 토다는 언론들, 저 같은 기자들이나 SNS 하시는 분들, 뭐 피해자 중심주의 위반, 뭐 어쩌고 또 막 마녀 사냥하겠지. 여러분, 다음 달에 이거 박원순 시장의 유족이 설사 패소하더라도요, 이 박원순 시장 사건의 진실은요, 정확히 밝혀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인 겁니다. 저는 이거 김재련 변호사가 이 대화의 원문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지고 있고 언제부터 다 알고 있었고 언제부터 편집 왜곡해서 대중에게 알려야 되겠다고 결심했는지 이게 진상이 밝혀지지 않는 한 이 사건은 답변하기 적당한 말을 찾지 저는 여론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계속 이 김재련 변호사에게 문제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원순 시장 여비서는 복잡한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논평을 신중하게 하겠어요. 다만 김재련 변호사에 대해서만큼은 냉정하게 얘기해야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왜 처음부터 대화 원문을 이렇게 공개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아예 내용을 모르는 척한 것인지 진실을 얘기하셔야 됩니다. 왜? 변호사니까. 왜? 변호사니까. 이 여비서랑은 입장이 달라요. 변호사는. 예.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단체 일종의 그죠? 대표 여성단체의 대표격으로 활동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비서랑은 입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비서는 침묵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당신은 침묵하면 안 돼요. 밝히세요. 네. 자, 사실 뭐 다른 거 제가 취재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오늘은 박원순 시장 사건에 대해서만 이제 주로 취재하고 정리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네. 여기까지 하겠고요. 편안히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